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4페이지입니다. 냉전 체제가 성립이 되다. 자, 오늘 냉전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영향으로 동유럽 곳곳에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다. 자,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겠다고 선언하고, 이걸 우리가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자, 서유럽에 대한 대규모 경제 원조 계획, 마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소련은 이에 맞서 동유럽 국가들과 경제 상호 원조 회의 코메콘을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합니다.를 만들어 회원국 중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함께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맞서 소련은 동유럽 국가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였다. 또한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에 나서 대량 살상 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라는 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한 패거리가 있는 거죠. 이런, 자, 여기 이 패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미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자, 여기가 소련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 패거리가 모여서, 자,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경제, 외교, 정보 등의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대립을 하였던 시기를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경제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죠. 마셜 플랜과 코메콘. 그 다음 군사적으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결하고 있는 거고. 자, 이게 냉전입니다. 자, 미국과 소련의 세력 확장 속에 총성 없는 전쟁인 냉전 체제가 형성된 거죠. 자, 두 세력의 대립으로 독일에서는 베를린 봉쇄 이후 동독에서는 공산주의 정권,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서독에서는 자본주의 정권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이렇게 나뉜 겁니다. 이 시기에. 자, 한국 얘기 바로 나오네요. 남쪽은 자본주의 정권, 북쪽은 공산주의 정권으로 나뉘어졌다.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중국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6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다는 여러분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 우리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내용을 굳이 읽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 얘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6페이지입니다. 자, 중국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신해혁명 이후죠. 여러분들 신해혁명 때 순원의 삼민주의 기억하시죠? 자, 그거 끝나고 나서 위안스카이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되려다가 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벌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혼란기를 맞이했다라고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이후 신해혁명 이후 각 지역에서 군벌이 열강으로부터 서양 열강이죠. 제국주의 세력들 말하는 겁니다. 열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중국 침탈에 협조하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겠죠. 중국 내에서 군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자, 일본이 산둥반도를 차지하자. 원래는 누구 차지했습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독일 차지였죠. 근데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지니까 베르사유 체제에 따라서 독일의 권한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죠? 일본이 산둥반도를 차지하니까 자 베이징 대학생을 중심으로 반군벌 반일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걸 오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3.1 운동하고 오사 운동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 거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 걸까요? 자 당연히 우리나라 3.1 운동이 먼저 일어났고 요거 3.1 운동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오사 운동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 특징 중요합니다. 오사 운동은 반군벌 반일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특징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원 우리 삼민주의의 순원은 중국 국민당을 만듭니다. 을 만든 뒤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아 왜 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군벌 그 다음에 제국주의 세력 일본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제1차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손을 잡았다. 합동해서 작전을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제1차 국공합작. 자, 그래서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라는 사람은 자 베이징을 점령하여 중국 군벌을 타도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제스라는 사람은 반공주의자야. 공산당을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국공합작 이후에 베이징을 점령하여 군벌을 타도했는데 그 끝난 다음에 장제스가 공산당 싫어하니까 공산당을 공격해버리죠. 그러니까 국공합작은 깨지겠죠. 그럼 공산당의 대표가 누구였냐? 그 유명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예난으로 이동하며 기반을 다졌다. 여기 장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대장정입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을 장제스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면서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기반을 다지게 되는 거지. 자, 한편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하고 공산당 일단 외부의 적 먼저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항일 전쟁을 펼치죠. 자, 이건 우리는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국 순서는 우리 교과서 수업 시간에 활동지를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교과서 다시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185페이지 가겠습니다. 185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18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184페이지 밑에 자, 중국의 공산 정권이 등장하다. 지금 우리가 뭐까지 했습니까? 중국에서는 제2차 국공합작까지 했었습니다. 왜? 일본이 만주 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 일으키니까 외부의 적을 먼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손을 잡았다. 제2차 국공합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제 일본이 물러나겠죠. 당연히 일본 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본군이 물러난 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졌기 때문에 물러나겠죠. 그러면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을 하게 되죠. 근데 원래는 제1차 국공합작 끝나고 장제스가 많이 이겼지. 자, 그런데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장제스의 국민당은 부정부패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심을 잃었고 반면에 마오쩌둥은 공산당은 엄격한 규율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정책으로 민심을 얻게 되죠. 그리고 대장정을 하는 동안 장제스한테 피해서 도망다니는 동안 그 국민들의 실정을 눈으로 보고 이걸 많이 개혁해야겠다, 민심들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많이 배운 거지.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최후의 전쟁에서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마지막으로 이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과서가 18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공산당의 승리로 중국 대륙에는 원래 중화민국이었죠. 중화민국에서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이제 공산당이 이겨버렸으니까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는 거죠. 중화인민공화국, 이것도 줄여서 중국입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장제스의 국민당은 어떻게 됐냐? 어디로 갑니까?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 중국은 마오쩌둥이 추진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소련과 관계가 악화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마오쩌둥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의 척결입니다. 없애버립니다. 더욱더 사회주의를 더 빡세게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으나 사회주의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는 더욱더 혼란해진 거지. 레닌도 러시아 혁명 때 레닌도 사회주의만으로는 힘드니까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 거 기억하시죠? NEP. 근데 이제 마오쩌둥은 그런 융통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죽은 뒤에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이어받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개혁 개방 정책,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를 빠르게 성장을 시킨 거죠. 자,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란 말이지. 이 과정에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중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일당 독재 체제 맞죠? 시진핑이 그러고 있죠. 자, 이 전부터 그래 왔다는 거지.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는 민주주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요구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는 천안문 사태,天安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989년에. 자, 그러면 중국사는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있는 사진은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냉전의 양상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냉전의 두 진영이 충돌하다. 한반도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 북쪽의 공산주의 정권이 남침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이거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쉽죠? 3년에 걸친 전쟁으로 남북한의 대립은 더욱더 심해졌다. 베트남에서는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 알죠? 그 얘기입니다.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당이 프랑스 식민지에 맞서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호찌민이라는 사람 자꾸 기억을 해주시고, 그 결과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결과 프랑스를 넘어갔습니다. 자, 물러갔죠. 자, 그런데 베트남은 이제 냉전의 여파인 거지. 우리나라도 냉전의 여파, 중국도 냉전의 여파. 자, 베트남은 북부에 공산주의 정권이 있었어. 그 다음에 남부에 반공 정권으로 분열이 되고, 그 뒤 남베트남에서 일어난 내전에서 미국이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하면서 자본주의 세력이니까 지원하였으나, 근데 이게 이 전쟁이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이 이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지는 거죠. 결국 미국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졌지. 이후 공산당이 남베트남을 점령하면서 베트남은 공산주의 정권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제 미국까지 참전을